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주요 34개 국가 중에서 4년째 세계 1위이고 기업 부채는 세계 4위, 그리고 카드사 연체율도 9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2020년 이래 거의 4년째 불명예스러운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밑돌았지만 여전히 국제금융협회 즉 IIF 집계 대상인 세계 주요 34개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 기조의 부동산 경기 회복세 지원, 정부의 가계 대출 조이기 정책 등에 따라서 가계 부채 비율이 떨어지고 있지만 2020년 이후 4년째 세계 최대 가계 부채국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기업 부채 비율도 123.0%로 34개 국가 가운데 홍콩과 중국, 싱가포르에 이어서 네 번째로 높습니다. 내수 회복세가 들인 가운데 향후 수출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이 기업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올 1분기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가 3년 반 만에 GDP 대비 보다 작아졌지만 여전히 세계 최대 가계부채 국가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부채 비율 역시 GDP의 1.2배를 넘어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네 번째로 높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 가계부채 비율도 다시 오를 수 있는 만큼 추가로 가계부채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4월 9일 국제금융협회 즉 IIF의 세계 부채 최신 보고서에 따른다면 올해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8.9%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2020년 3분기 100.5%에서 100%를 넘어선 뒤 3년 반 만에 처음으로 90%대로 내려왔습니다.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았던 2022년 1분기의 105.5%보다는 6.6%포인트 낮고 1년 전 101.5%에 비교하면 2.6%포인트 낮아진 수준입니다. 조사 대상 34개 국가 중에서 홍콩, 영국, 미국에 이어 네 번째로 큰 하락폭입니다. 고금리 기조로 이자 부담이 늘고 부동산 경기 회복세가 더딘 상황에서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가 더해진 결과로 해석이 됩니다. 지난해 8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넘어가면 경제성장이나 금융 안정을 제약할 수 있다라며 현재 100%를 넘는 비율을 90%대로 그쳐 점진적으로 80%까지 낮추는 게 목표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차 목표는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계부채 비율 자체는 여전히 조사 대상국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2020년 이후 벌써 4년째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금융협회는 세계 부채 규모가 올해 1분기 1조 3천억 원 달러 늘어 사상 최대인 전체 315조 달러를 기록했다라며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중국, 인도, 멕시코 등 신흥시장 때문인데 반대로 한국과 태국, 브라질의 경우에는 총 부채 규모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5월 22일 금융권에 따른다면 지난해 말 기준 카드사의 연체율은 1.63%로 1년 전에 1.21%보다 0.4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이는 2014년에 1.69%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같은 기간 고정이와 여신, 상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채권 비율도 0.85%에서 1.14%로 증가했습니다. 카드 대금을 장기간 갚지 못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악성 채권은 1,879억 원으로 1년 전 1,243억 원보다 636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최근 카드사들은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카드 연체 규모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는데 이는 가계의 상한 여력이 그만큼 악화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업계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체율 관리에 예민한 것은 카드 대란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이 늘어나면서 공공기관들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실에 따른다면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 지역신용보증재단 등 13개 보증공공기관의 지난해 대입변제액은 13조 4,412억 원으로 2022년에 5조 8,297억 원에 비해서 130.6%나 급증했습니다. 대위 변제라고 하는 것은 대출자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상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대위 변제액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5조 8천억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가계부채와 달리 기업부채는 증가세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우리나라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123.0%로 1년 전과 같았습니다. GDP의 1.2배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주요국 중 네 번째로 한국보다 비율이 높은 것은 홍콩 261%, 중국 170.6%, 싱가포르 127.2% 뿐입니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길어지면서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고 내수 회복세도 더디다는 점입니다. 국내 5대 은행, 즉 KB국민, 신한, 우리하나, NH농업의 기업 대출 평균 연체율은 지난해 1분기 0.28%에서 올해 1분기 0.33%로 1년 만에 0.05%포인트 뛰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계대출 연체율이 0.25%에서 0.29%로 0.04%포인트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기업 대출의 부실 속도가 가계 대출보다 더 빠른 상황입니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 기업 대출 부실이 더욱 커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의 급격한 성장은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가 있어 가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작년 한국의 거대한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서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토마스 햄블링 IMF 아태 부국장은 한국의 가계 부채에 대해서 경제협력개발국 즉 OECD 상위 그룹 가운데서도 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과 주택담보대출이 연장될 때 수입이나 다른 예기치 않은 비용 측면에서 불리한 시나리오를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 실시 등을 권고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를 막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가계부채는 우리 가계의 어깨를 짓눌러 경제 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약 0.43%로 1년 전보다 0.19%포인트 올랐습니다.
가계 대출뿐만 아니라 기업 대출 연체율까지 모두 상승한 결과입니다. 미국발 고금리가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되는데도 은행들이 자금 확보를 위해 수신금리를 일제히 높이고 있어 앞으로 대출금리와 연체율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잡으려면 가액 유동성을 해소해야 하는데 전통적 접근법으로 보자면 금리를 더 올리고 대출 규제를 해야겠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연이은 금리 인상은 한계 상황에 내몰린 가계와 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금리 인상에 신중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경제는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 서민들의 빚 상환을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의 내관이 터져서 금융시스템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권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완충 자본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 강화 등으로 가계대출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촘촘히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부채 위기가 발생하면 1997년 기업부채로 인해서 우리가 겪었던 외환 위기의 몇십 배의 위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말이 아닌 실천으로 가계부채의 리스크 제거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